캐나다 서부의 기록적 한파가 이어지면서 난방 중단과 배관 파열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노년층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혹한을 피해 한국으로 향한 한 고령 승객이 인천공항에서 뜻밖의 난관에 부딪힌 일이 전해졌습니다. 75세 맥킨지. 얼어붙은 집을 떠나 처음으로 한국행 비행기에 오른 이 남자는 도착하자마자 자신의 생명을 지키는 약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그 순간 그는 한국의 시스템과 사람들의 손길을 처음 맞닥뜨리게 됩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어디에 계신지 짧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맥킨지입니다. 캐나다 서부의 작은 도시에서 75년을 살아왔습니다. 아내를 먼저 보낸 뒤 혼자 지낸 지도 벌써 10여 년이 넘었죠. 딸 에이미는 한국인 사위와 결혼해 서울에서 살고 있고 저는 이곳 캐나다에 남아 익숙한 집에서 평범한 노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2024년 12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몇 년 만에 찾아온 강력한 북극 한파가 서부 전역을 덮쳤습니다. 기상청은 연일 경보를 발령했고 외출 자제 권고가 이어졌죠. 처음에는 그저 추운 겨울이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면서 집 안 상황이 심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거실 창문은 아침마다 하얗게 얼어붙었습니다. 손으로 닦아내도 금세 다시 얼음 결정이 생겼죠. 외벽도 온통 결빙 상태였습니다. 난방은 간헐적으로만 작동했습니다. 보일러가 오래되어 출력이 약한 탓에 실내 온도는 계속 떨어졌습니다. 거실 바닥도 차가워졌고 양말을 두 켤레 신어도 냉기가 발끝까지 스며들었습니다. 저처럼 나이가 든 사람에게 추위는 단순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손끝은 늘 차갑고 무릎 통증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허리가 굳어 몇 분간 움직이기 어려웠죠. 어느 순간부터 이 집이 올해는 버티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불안이 커졌습니다. 가을부터 딸 에이미는 여러 차례 제안했습니다. 아빠, 겨울만 한국에서 보내세요. 저는 번거롭다는 이유로 계속 거절했습니다. 혼자 긴 비행을 한다는 것도 부담스러웠고 낯선 나라에서 지낸다는 것도 두려웠습니다. 영상통화를 할 때마다 에이미는 같은 말을 반복했지만 괜찮다. 여기서 버틸 수 있다고만 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에이미가 영상통화 중에 제 뒤로 보이는 창문을 보고 표정이 굳었습니다. 아빠, 창문이 완전히 얼어 있잖아요. 이건 위험해요. 그 말을 듣고도 저는 쉽게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익숙한 곳을 떠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결정적인 사건은 한파가 정점에 달한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잠에서 깬 순간 바닥에서 퍽 하는 둔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난방 배관이 터진 겁니다. 거실 바닥에서 물이 스며나오기 시작했고 벽지가 젖어 들어갔습니다. 바닥을 전면 철거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난방 없이 지낼 수는 없었습니다. 집 전체가 퀴퀴한 냄새로 가득 찼고 바닥은 점점 더 차가워졌습니다. 수리업체에 연락했지만 돌아온 답은 절망적이었습니다. 혹한으로 예약이 꽉 찼습니다. 최소 한 달, 길면 2달 걸립니다. 거주 불능 판정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집을 비워야 했습니다. 제게는 또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는 매일 무릎약, 허리약, 혈압약, 당뇨약을 복용해야 하는 몸입니다. 캐나다에서는 매달 처방전을 받아야 하고 약을 끊는 건 생명과 직결됩니다. 혹한 속에서 약 없이 버틴다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한 달만 다녀오자. 떠나기 전날 밤, 저는 한 달치 약을 따로 모아 가방에 챙기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얼어붙은 집을 뒤로하고 저는 생애 처음으로 혼자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기로 했습니다. 캐나다 공항은 이미 전쟁터였습니다. 폭설로 며칠간 발이 묶였던 승객들이 한꺼번에 몰려들었습니다. 출국장 전체가 소란과 고함으로 가득했고 안내 방송은 끊임없이 반복됐습니다. 저처럼 노년층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환경이었죠. 줄은 여러 방향으로 어지럽게 꺾여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표지판을 보고도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직원들은 지친 표정으로 퉁명스럽게 응대했습니다. 물어볼 엄두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보안 검색대에서는 패딩, 신발, 벨트를 모두 벗으라는 지시가 이어졌습니다. 허리가 불편한 제게는 매우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신발끈을 풀고 다시 매는 것만으로도 숨이 찼습니다. 물건을 다시 정리하느라 잠깐 지체하자 뒤에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민폐가 되나 싶어 몸이 더 움츠러들었습니다. 화장실을 찾으려 했지만 위치가 헷갈렸습니다.
게이트 번호를 확인하고도 방향을 두세 번 되돌아갔습니다. 캐나다 공항 특유의 넓고 복잡한 구조 탓에 체력은 급격히 소진됐습니다. 바닥은 차갑게 식어 있었고 발끝부터 냉기가 스며들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기도 전에 이미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12시간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안내 표지판은 단순하고 선명했습니다. 한글, 영어, 중국어, 일본어가 명확하게 표기되어 있었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입국장으로 향하는 동안 직원이 미소로 다가와 말했습니다. 환영합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천천히 안내하는 손짓이 자연스러웠습니다. 검색대에서도 직원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실례합니다. 좋은 여행 되세요. 캐나다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예의와 배려였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이 나라 공항은 분위기가 다르다는 신뢰감을 느꼈습니다. 공항 내부는 조용했습니다. 안내 방송도 최소한으로만 흘러나왔고 사람들 목소리도 크지 않았습니다. 바닥은 청결했고 조명은 눈부시지 않으면서도 충분히 밝았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노년층이 쉽게 길을 찾을 수 있는 구조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바닥이 달랐습니다. 캐나다 공항에서는 바닥이 늘 차갑게 느껴졌는데 이곳은 발끝에서 냉기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실내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됐고 공기가 따뜻했습니다. 몸이 식지 않았습니다. 걷는 것만으로도 안정감이 들었습니다. 화장실 표지판은 명확했고 엘리베이터 위치도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안내 로봇이 정해진 경로를 따라 지나가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기술 친화적 공항이라는 인상이 확실히 남았습니다. 좌석에 잠시 앉아 쉬면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사람들은 질서 있게 움직였고 소음은 거의 없었습니다. 공항 전체가 하나의 시스템처럼 조용히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캐나다 공항의 혼란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이 정도면 오길 잘했나 싶었습니다. 얼어붙은 집을 떠나온 선택이 잘못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조금씩 싹텄습니다. 첫 인상만으로도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곳인지 어렴풋이 느껴졌습니다. 입국 심사대 앞에 섰습니다. 자동 입국 게이트라는 표지판이 보였습니다. 여권을 스캔하고 얼굴 인식을 하면 끝이라는 안내였습니다. 과거 수시간씩 줄을 서서 기다리던 기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기술 중심 국가라는 첫 인식이 생겼습니다. 여권을 꺼내려고 가방을 여는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가방이 평소보다 가벼웠습니다. 손에 무게감이 없었습니다. 여권을 꺼내고 나서도 그 느낌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뭔가 빠졌다는 불안이 서서히 커졌습니다. 입국 심사를 통과한 뒤 저는 짐을 찾아 한쪽 구석으로 이동했습니다. 가방을 열고 옷가지 사이를 뒤적였지만 찾던 것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 달치 약 포장이 사라진 겁니다.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무릎약, 허리약, 혈압약, 당뇨약, 제 생명줄이나 다름없는 약들이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비행 중에 약을 먹으려고 꺼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창가 좌석 틈에 놓아두고 깜빡하고 챙기지 못한 겁니다. 약을 찾지 못하면 다시 캐나다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혼자였기에 더 당황스러웠습니다. 영어도 한국어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누구에게 물어야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줄을 벗어날 용기조차 없었습니다. 그때 옆에서 젊은 한국 남성이 다가왔습니다. 제 표정을 보고 뭔가 잘못됐다는 걸 눈치챈 듯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청년은 곧바로 근처 직원에게 한국어로 설명했고 직원은 무전기를 꺼내 즉시 확인했습니다. 좌석 정비 중이며 찾을 수 있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명확했습니다. 저는 안전한 대기구역으로 안내받았습니다. 의자가 있는 조용한 공간이었습니다.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소요된다고 했습니다. 시간을 정확히 제시하는 방식이 노년층의 불안을 최소화했습니다. 직원은 물 자동 판매기 위치를 알려주고 휴대폰 충전 구역도 설명했습니다. 대기하는 동안 저는 공항 환경을 체감했습니다. 벤치에 앉아 있는데 바닥에서 냉기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캐나다 공항에서는 오래 앉아 있으면 몸이 식었는데 이곳은 실내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됐습니다. 공기가 따뜻했고 몸이 편안했습니다. 안내 방송도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벤치 주변은 정숙했고 긴장했던 몸이 조금씩 풀렸습니다. 사람들은 질서 있게 움직였고 소음은 최소한이었습니다. 안내 로봇이 다시 지나갔습니다. 정해진 경로를 따라 천천히 움직이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공항 전체가 하나의 시스템처럼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혼란이 없었고 모든 것이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움직였습니다. 3시간 가까이 지나자 직원이 약을 들고 왔습니다. 다행히 약을 찾았다며 늦어져서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미안하긴요. 번거롭게 해서 제가 미안한 거였는데요. 안도의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입국장을 나서자 에이미와 사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에이미가 달려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사위가 짐을 받아들며 공항이 어땠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답했습니다. 이 나라 공항은 정말 특별하구나. 사위가 웃으며 집에 가면 더 놀라실 거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아직 몰랐습니다. 차에 오르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공항을 벗어나자 곧게 뻗은 도로와 질서 있는 교통 흐름이 보였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방식으로 움직이는지 조금씩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에이미가 우리 집까지는 1시간 정도 걸린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 풍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약을 잃었을 때의 공포, 그리고 그것을 찾아준 시스템. 한국에서의 첫 경험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차는 고속도로를 달렸고 저는 천천히 긴장을 풀었습니다. 차는 서울 외곽의 한 아파트 단지 앞에 멈췄습니다. 입구는 큰 구조물과 선형 조명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외부 도로와 내부 커뮤니티가 명확히 구분됐습니다. 캐나다 교회식 주거지와는 대비되는 높은 조직감이었습니다. 마치 성의 정문처럼 설계된 느낌이었습니다. 사위가 차를 몰고 단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놀라운 점은 지상에 차량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입구에서 곧바로 지하로 내려가는 램프가 있었고 모든 차량이 그쪽으로 유도됐습니다. 지상에는 오로지 보행자와 아이들만 있었습니다. 놀이터에서 뛰어노는 아이들, 산책하는 사람들, 자전거를 타는 주민들. 차량 소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도로와 주택이 바로 연결되어 항상 차량 소음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여긴 작은 도시인가 싶었습니다.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주차 공간은 넓고 깨끗했습니다. 조명이 밝았고 바닥에는 동별로 색상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위가 차를 세우고 짐을 꺼냈습니다. 주차장에서 엘리베이터까지는 몇 걸음이면 됐습니다. 바람도, 비도, 추위도 영향을 주지 않는 구조였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차를 세우고 집까지 가는 동안 추위에 떨어야 했습니다. 겨울에는 눈을 치우고 여름에는 뜨거운 햇볕을 견뎌야 했습니다. 비가 오면 우산을 쓰고 짐을 옮겨야 했습니다. 이곳은 날씨와 완전히 단절된 공간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사위가 카드키를 꺼냈습니다. 카드를 찍자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내부에는 층수 버튼이 있었지만 사위가 사는 층 외에는 불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다른 층은 접근이 안 되는지 궁금했습니다. 사위가 웃으며 거주층 외에는 카드키가 없으면 갈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보안 시스템이었습니다. 외부인이 무단으로 층을 오가는 일이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구조였습니다. 캐나다 아파트는 누구나 모든 층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이곳은 층별로 통제되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동안 저는 생각했습니다. 단지 입구의 게이트, 지상 차량 배제, 지하 직결 동선, 층별 접근 제한.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복도에 들어섰습니다. 복도는 조용했고 조명은 은은했습니다. 벽면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24시간 경비실이 운영된다고 사위가 말했습니다. 단지 전체가 하나의 관리 체계 안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에이미가 가방에서 무언가를 깨냈습니다. 단지 출입용 카드키였습니다. 저도 혼자 산책하거나 외출할 때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손에 카드를 쥐니 한국에 왔다는 실감이 났습니다. 이 단지 자체가 하나의 방어 체계였습니다. 게이트에서 시작해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복도, 그리고 각 세대까지 층층이 쌓인 보안 구조였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에이미가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따뜻한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현관을 들어서자 중문이 보였습니다. 현관과 거실 사이에 한 번 더 문이 있는 구조였습니다. 캐나다 집에는 없던 설계였습니다. 에이미가 설명했습니다. 중문은 외부 바람과 소음을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단열 효과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중문을 지나 거실에 들어섰을 때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바닥이 따뜻했습니다. 캐나다 집의 차가운 바닥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신발을 벗고 바닥에 발을 디디자 온기가 발바닥부터 전해졌습니다. 온돌이라고 했습니다. 바닥 난방 시스템이었습니다. 한국 전통 방식을 현대화한 기술이라고
에이미가 설명했습니다. 공기를 데우는 방식이 아니라 바닥을 데우는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열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기 때문에 몸 전체가 고르게 따뜻해진다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거실 바닥에 손을 대봤습니다. 열이 일정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특정 구역만 뜨겁거나 차가운 곳이 없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난방기 근처만 따뜻하고 멀어질수록 추웠습니다. 이곳은 전체가 균일했습니다. 거실 창문은 크고 넓었습니다. 사위가 설명했습니다. 삼중 유리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손을 대보니 외풍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결로도 없었습니다. 캐나다 집에서는 겨울마다 창문이 얼어붙고 습기 냄새로 곰팡이가 생겼는데 이곳은 완전히 건조했습니다. 유리가 세 겹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두께가 있어 보였지만 투명도는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바깥 풍경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단열과 시야를 모두 잡은 설계였습니다. 온도 조절기가 벽에 붙어 있었습니다. 사위가 보여줬습니다. 방마다 온도를 독립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거실은 23도, 안방은 20도, 작은 방은 21도. 각 공간마다 다르게 설정 가능했습니다. 캐나다 집은 전체 난방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한 곳을 올리면 전체가 올라가고 한 곳을 내리면 전체가 내려갔습니다. 이곳은 방마다 독립적이었습니다. 효율적이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위층 발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에이미가 설명했습니다. 층간소음 차단을 위해 콘크리트 슬래브가 두껍게 설계되었다고 했습니다. 시공 단계에서 차음제도 여러 겹 들어간다고 덧붙였습니다. 캐나다 아파트에서는 위층 발소리가 늘 들렸습니다. 아이들이 뛰면 천장이 울렸고 가구를 움직이면 소리가 그대로 전달됐습니다. 이곳은 조용했습니다. 사람이 위층에 사는지조차 알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창문을 열지 않아도 공기가 순환됐습니다. 환기 시스템이 자동으로 작동한다고 했습니다. 외부 공기를 필터링해서 실내로 들여보낸다고 설명했습니다. 미세먼지나 꽃가루 같은 것도 걸러진다고 덧붙였습니다. 곰팡이나 습기 문제가 거의 없다고 했습니다. 노년층에게 중요한 실내 공기 질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구조였습니다. 캐나다 집에서는 겨울에 창문을 닫으면 공기가 탁해졌습니다. 환기하려면 추운 바깥 공기를 들여야 했습니다. 이곳은 시스템이 알아서 해결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공기가 맑았습니다. 온도가 일정했습니다. 소음이 없었습니다. 세대 내부 전체가 하나의 기술 집약체처럼 느껴졌습니다. 중문, 삼중유리, 온돌, 온도 조절기, 층간소음 차단, 환기 시스템. 각각이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게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하나의 환경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에이미가 제 방을 안내했습니다. 작은 방이었지만 온기가 가득했습니다. 바닥은 따뜻했고 창문은 단단했습니다. 침대에 앉아 바닥에 손을 대보니 열이 고르게 퍼져 있었습니다. 문이 닫히고 저는 홀로 방에 남았습니다. 천천히 주변을 살폈습니다. 한국 아파트 내부는 하나의 기술 집약체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이제 이 온기 속에서 첫 밤을 보낼 차례였습니다. 밤새 깊은 잠을 잤습니다. 캐나다 집에서는 새벽마다 추위에 깨곤 했습니다. 난방이 약해지면 이불 속도 차갑게 식었고 몸이 움츠러들며 잠에서 깼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단 한 번도 깨지 않았습니다. 밤새 바람이 든 적이 없었습니다. 실내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됐고 바닥에서 올라오는 온기가 몸을 감쌌습니다. 안정감이 있었습니다. 몸이 편안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발을 내디뎠습니다. 무릎이 부드럽게 펴졌습니다. 평소 같으면 무릎이 뻣뻣하게 굳어 있어야 했습니다. 몇 분간 천천히 움직이며 풀어야 겨우 걸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다리가 가볍게 움직였습니다. 체중을 실어도 무릎이 저항 없이 펴졌습니다. 허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허리를 굽히고 펴는 동작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아침 특유의 경직이 없었습니다. 몇 년 만에 느껴보는 감각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방 안을 걸어봤습니다. 무릎이 부드럽게 구부러지고 펴졌습니다. 발목도 유연했습니다. 평소보다 보폭이 넓어졌습니다. 몸이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바닥에 손을 대봤습니다. 온기가 고르게 퍼져 있었습니다. 밤새 이 열이 제 몸을 데운 겁니다. 바닥에서 다리로, 다리에서 허리로 천천히 스며든 열이 몸 전체를 풀어준 겁니다. 온돌이었습니다. 공기를 데우는 난방이 아니라 바닥을 데우는 난방. 열이 아래에서 위로 천천히 올라오면서
몸 깊숙이 전달되는 방식, 혈류가 개선되고 근육이 이완되는 구조. 이 모든 게 하룻밤 사이에 일어난 겁니다. 저는 거실로 나갔습니다. 에이미가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 걸음걸이를 보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평소보다 걸음이 빠르고 자연스러웠기 때문입니다. 한국 온돌은 몸을 깊게 데워준다고 에이미가 말했습니다. 특히 노년층에게 효과가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관절 주변 혈류가 개선되면 아침 경직이 줄어든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제 무릎을 만져봤습니다. 붓기도 줄어든 것 같았습니다. 평소 아침에는 무릎이 뻐근하고 약간 부어있는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그런 감각이 없었습니다. 난방이 건강과 연결될 수 있다는 새로운 시각이 생겼습니다. 캐나다에서는 난방을 단순히 추위를 막는 도구로만 생각했습니다. 집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온돌은 달랐습니다. 온도를 유지하는 동시에 몸을 케어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국행은 잘못된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얼어붙은 집을 떠나온 결정, 낯선 나라로 온 두려움, 모든 것이 이 순간 정당화됐습니다. 하루하루 살아온 삶 속에서 몸이 조금씩 굳어가는 걸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나이 들면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느껴지는 이 변화는 그 생각을 바꿔놓았습니다. 환경이 몸을 바꿀 수 있었습니다. 난방 방식 하나가 아침을 바꿀 수 있었습니다. 온돌은 제 몸을 바꾸고 머릿속 기준을 바꿨습니다. 저는 손으로 바닥을 천천히 쓸어봤습니다. 이 따뜻함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 궁금했습니다. 한 달 뒤에도 이 느낌이 유지될지 아니면 금방 사라질지.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확실했습니다. 한국의 온돌은 단순한 난방이 아니었습니다. 삶의 질을 바꾸는 기술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보낸 첫 일주일은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저는 캐나다에 있는 친구들에게 연락을 시작했습니다. 영상통화와 음성 메시지로 한국 생활을 소개했습니다. 친구들은 제가 혼자 한국까지 간 것 자체를 신기해했습니다. 여기는 모든 게 계획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감정적인 표현보다는 구조적 차이를 먼저 언급했습니다. 친구들은 궁금해했습니다. 무엇이 다른지, 어떻게 다른지. 저는 공항 이야기부터 시작했습니다. 약을 잃어버렸던 사건을 설명했습니다. 기내에 약을 두고 내렸고 패닉 상태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공항 직원과 한국 청년이 즉각 대응했다고 전했습니다. 무전으로 확인하고 대기구역을 안내하고 정확한 시간을 제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친구들은 그 정도는 어느 나라나 비슷하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캐나다 공항과는 달랐다고 말했습니다. 대기구역 환경이 달랐다고 설명했습니다. 바닥이 차갑지 않았고 공간이 조용했다고 했습니다. 안내 로봇이 정해진 경로로 움직이며 메시지를 전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친구들은 로봇 이야기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단지 이야기로 넘어갔습니다. 지상에 차량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차량이 지하로 들어가고 지상은 오로지 사람만 다닌다고 설명했습니다. 친구들은 그게 가능한지 의아해했습니다. 저는 가능하다고 실제로 봤다고 답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카드키 없이 다른 층으로 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거주층 외에는 접근이 차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CCTV와 24시간 경비 시스템도 언급했습니다. 친구들은 보안이 철저하다고 반응했습니다. 주거 시스템 이야기로 이어졌습니다. 중문이 있어서 외부 바람과 소음이 차단된다고 말했습니다. 삼중 유리로 결로가 생기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친구 하나가 캐나다 집 창문이 겨울마다 얼어붙는 걸 떠올리며 공감했습니다. 온도 조절기로 방마다 온도를 다르게 설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거실은 23도, 안방은 20도, 이런 식으로 독립적으로 조절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친구들은 효율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층간소음이 거의 들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콘크리트가 두껍고 차음제가 여러 겹 들어간다고 설명했습니다. 친구 하나가 자기 집 위층 소음 때문에 고생한다며 부러워했습니다. 환기 시스템이 자동으로 작동한다고 말했습니다. 창문을 열지 않아도 공기가 순환된다고 했습니다. 미세먼지도 걸러진다고 덧붙였습니다. 친구들은 편리하겠다고 반응했습니다. 그리고 온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바닥 난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기를 데우는 게 아니라 바닥을 데우는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열이 아래에서 위로 천천히 올라온다고 덧붙였습니다. 친구 하나가 그게 뭐가 다른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답했습니다. 아침에 무릎이 펴졌다고 말했습니다.
친구들은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진짜라고 몇 년 만에 처음 느낀 감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침마다 뻣뻣했던 무릎과 허리가 부드럽게 움직였다고 덧붙였습니다. 친구 하나가 정말이냐고 다시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난방 방식 하나가 이렇게 차이를 만들 줄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난방의 독특함이 대화 중심으로 부상했습니다. 친구들은 온돌에 대해 더 물어봤습니다. 저는 제가 아는 만큼 설명했습니다. 바닥 전체가 고르게 데워지고 열이 몸 깊숙이 전달되고 혈류가 개선된다고 했습니다. 친구들과의 대화를 마치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건 환경이 삶의 질을 만든다는 개념이었습니다. 추위를 막는 것과 몸을 케어하는 것은 다른 차원이었습니다. 공항의 질서, 단지의 구조, 주거의 기술, 모든 것이 연결되어 하나의 시스템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캐나다와의 구조적 차이를 스스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한 나라를 방문한 게 아니었습니다. 삶의 기준이 바뀌는 경험이었습니다. 한 달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공항에서 약을 잃었던 순간부터 시작된 한국 생활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단순히 추위를 피해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삶의 방식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아침마다 무릎이 부드럽게 펴졌습니다. 허리 통증이 줄어들었습니다. 밤새 깊은 잠을 잤고 몸이 식지 않았습니다. 온돌이 제 몸을 바꿔놓았습니다. 에이미 가족과 함께하는 저녁 식사가 규칙적으로 이어졌습니다. 혼자 살아온 세월 동안 느끼지 못했던 안정감이 있었습니다. 외로움이 줄어들었습니다. 고립감도 사라졌습니다. 단지를 산책할 때마다 카드키를 사용했습니다. 지상에는 차량이 없었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았습니다. 조용한 복도를 걸었고 CCTV가 작동하는 걸 보며 안심했습니다. 한국 시스템과 가족 돌봄이 결합된 특별함이었습니다. 캐나다로 돌아갈 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을 때 집수리가 예정보다 빨리 끝났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한 달쯤 더 머물다 가고 싶은 마음이 컸지만 이제 돌아가야죠. 약도 다 떨어져 가고 집도 돌봐야 하니까요. 저녁에 에이미가 항공편 스케줄 연장하면 어떤지 넌지시 물었습니다. 나도 마음 같아선 더 있다 가고 싶은데 집도 치워야 하고 약도 떨어져 가니 가야 한다고 했어요. 에이미는 많이 아쉬운 표정이었습니다. 아빠가 한국에서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런 에이미의 마음이 너무 고마웠어요. 자주 오겠다고 했죠. 한국은 제게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었습니다. 삶의 재발견이었습니다. 공항의 질서, 단지의 구조, 온돌의 온기. 모든 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시스템이 사람을 배려하고 환경이 몸을 케어하고 기술이 삶의 질을 바꾸는 나라였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모 어두컴컴한데도 단지 안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고 산책하는 사람도 여러 보였습니다. 문득 다시 돌아가면 잘 지낼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어요. 늘 혼자 있고 추운 집. 다음 주에 돌아가면 한국의 따뜻하고 편안함이 많이 그리울 것 같습니다. 저는 단지 전경 사진을 찍어 친구들에게 보냈습니다. 게이트 구조, 지상보행로, 조명이 켜진 놀이터. 친구들은 깨끗하다고, 질서 있다고 반응했습니다. 다들 언제 돌아오느냐고 난리였어요. 마음 같아선 겨울 끝날 때까지 있고 싶은데 다음 주에 만나자고 했습니다. 만나면 해줄 이야기가 많다고요. 몸의 컨디션을 바꿔준 온돌부터 성처럼 느껴졌던 한국 아파트며 공항에서 만나 한국 청년 로봇, 친절함. 그날 밤 저는 방 바닥에 누워봤습니다. 온기가 등을 감쌌습니다. 무릎도 허리도 편안했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제게 온기를 가르쳐줬습니다. 단순한 난방의 온기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온기, 공기의 온기, 공간의 온기였습니다. 안전한 환경 속에서 느끼는 마음의 온기였습니다. 돌아가기 싫다는 진심이 스스로도 예상 못한 결론이었습니다. 캐나다를 떠나올 때만 해도 한 달만 버티자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한국이 삶의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온기가 캐나다에서도 계속되길 바랐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혹한 속에서 떠밀리듯 한국의 온 맥킨지는 공항에서의 도움과 아파트의 안전한 구조, 온돌의 따스함 속에서 새로운 삶의 기준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몸과 마음을 바꾼 단 한 번의 겨울이었죠.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깊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훈훈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